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3구 대선 직전 한국식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가급적 당일 투표를 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촉구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모두 법적으로 완패했다는 소식과 그 파장을 최근 잇따라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논란,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고소고발한 사람 중에는 중앙선관위가 고소고발했던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 또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공병호 박사, 그리고 강원도 춘천시 선관위가 고발한 이광현 부정선거방지대 강원도 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광현 부방대 강원도 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가 과연 선관위의 주장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3구 대선 때 먼저 사전투표를 한 뒤 본투표 날 다시 당일 투표장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선관위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그에게 당일 투표지를 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광현 시인은 선관위의 사전선거 관리 문제점을 폭로한 뒤 공익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춘천시 선관위는 그가 선거를 방해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해서 그동안 수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광현 씨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과 검찰, 구체적으로 춘천지검은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 대한 선관위의 고소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광현 부방대 강원도 위원장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광현 씨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 역시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서 기각돼 역시 선관위의 법적 완패로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광현 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서울고법 제30형사부가 지난 4월 11일자로 춘천시 선관위가 제기했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정문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광현 씨 관련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바로 일주일 전인 4월 4일자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사 3명의 명단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면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판사입니다. 요즘 같은 세태에 참으로 빛나는 판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현 부방대 강원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의 결정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춘천시 선관위, 피의자는 이광현, 피의자 변호인은 변호사 박주현, 불기소 처분은 춘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입니다.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이 결정문에서 주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유로는 신청인 즉 춘천시 선관위는 피의자 즉 이광현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 즉 춘천시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러면서 주문에서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현 씨 이 사건 역시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 대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먼저 선관위 쪽에서 고소고발했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선관위가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역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또 선관위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완벽하게 선관위의 법적 패배를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광현 부정선거방지대 강원도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선관위 재정신청 역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관위 재정신청으로 살짝 마음 졸이신 이광현 위원장님 마음 부담을 들었습니다. 이광현 위원장은 사전투표한 사람이 당일 투표가 가능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공익신고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포상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고발을 하고 수사를 받게 만들다니 참으로 나라 꼴이 예서갑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옳은 행동을 움츠려들게 하고 부정선거를 일삼는 선관위는 정말 해체되어야 하고 그 소속하에서 나쁜 짓을 일삼는 놈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천벌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광현 강원도 부정선거방지대 위원장 사건의 경우 선관위가 오히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 당일 투표 갔는데 또 투표지를 나눠줬다. 그렇다면 그게 이중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관련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인데 오히려 그 문제점을 공익신고한 이광현 부방대 강원도 위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에서 모두 선관위 쪽의 조치가 잘못됐다. 선관위가 또 이광현 씨를 고소고발한 것은 무리한 고소고발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것입니다.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건도 그렇고 이광현 씨에 대한 고소고발건도 그렇고 선관위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런 소송을 내고 또 여러 과정에서 분명히 세금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고소고발이 무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판정이 났다면 그에 대해서 선관위는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좀 다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삼성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가 최근 결정한 메모리 감산을 이른바 안주의 신호로 해석하면서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삼성은 인텔과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물론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또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모두 나란히 동반 상승한 점이 흥미롭다면서 삼성은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있게 한 기업 문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의 메모리 감산과 관련해서 이를 업계 선두업체가 항복을 선언했으니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일만 남았다는 뜻이라고 풀이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메모리 삼두체제의 정상자리가 너무 편해진 삼성전자가 타사의 점유율을 더 빼앗으려는 의혹이 사라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을 꼼짝 못하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감산 즉 생산량을 줄이면서 경쟁업체인 하이닉스라든지 혹은 미국 마이크론 모두 편하게 돼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나타났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 투자자 설명회 즉 IR에서도 내심 안주하는 듯한 삼성전자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당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부사장입니다만 이 한진만 부사장의 발언,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는 이성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 왔다는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부사장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전체 D램 시장의 성장 전망에 편성하는 데 만족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잡지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미 D램과 낸드 영역에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혁신 우위를 빼앗기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태도를 가졌던 인텔은 2010년대 후반 첨단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밀리기 시작했다면서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삼성전자의 목표 역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으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봤습니다. 이 잡지는 삼성전자는 TSMC와 생산 능력 면에서 동일하고 반도체 설계 면에서 앞서 있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어 있다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모델에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파운드리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메모리에서 선두 자리를 지킨다는 목표가 상충되기는 하지만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텔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놓쳤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메모리 1위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창립 회장 즉 이병철 회장 때의 초심을 되찾을 것을 조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 수 있다. 인텔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국의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기업 문화를 버리고 현상에 안주하는 문화로 만약에 간다면 현재와 같은 위치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병철, 이건희 회장 때의 기업 문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